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식 인증 마크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이 외교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김 여사 관련한 선 넘는 지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외교부 내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한편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본격적인 책임 공방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사이 나온 이슈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에서는 계속해서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하와이 마우이섬 산불, 국내 이란 자금 4년 만에 동결 해제 소식 등 글로벌 뉴스를 꼼꼼히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일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빙수 등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정치 이슈에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봉우 연구원은 이렇게 막 정치 시사 뉴스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몇 번 하다 보니까 최대한 그 안에서도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배종찬의 시사본부를 들으면 꼭 네. 저희 코너가 아니더라도 네.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쉽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네. 시사본부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 나가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홍보를 하시던데. 제가 다른 방송 하는 게 없는데 거의. 네. 예. 오늘의 이제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에서야. 네. 드디어. 자,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한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법무부가 선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 거의 대부분 원안 그대로 포함이 됐는데 재벌, 그러니까 재계 총수가 상당히 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특별 사면 그리고 복권 대상자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겁니다.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세 번째인 사면입니다. 기업인들을 포함해서 총 2,176명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 업종, 여객화물 운송 업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을 받았던 국민들 81만여 명에게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계에서 사면 요청이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이 됐는데요. 일단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이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받고 2021년에 가석방이 됐는데 오늘 복권이 된 것이고요. 박창구 금우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은 이 130억 원이 넘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었다가 오늘 복권이 됐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횡령 배임 네. 법인세 포탈 혐의가 있었는데 만기 출소를 한 상태에서 오늘 복권을 받았고요. 운전기사 갑질 논란이 있었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 그리고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자신의 지인 회사를 특혜를 받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강만수 전 장관도 오늘 복권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업 총수들이 한꺼번에 사면이 되면은 사실상 경제 시스템을 좀 무너뜨린 사람들인데 이게 안 그래도 처벌도 잘 안 받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복권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항상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 오늘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취지가 있다. 꼭 그렇게 대기업 총수들만이 아니고 이 중소기업 관련자들도 많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좀 해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80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도 있었으니까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80만 명이죠. 그렇습니다. 예. 한덕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총리 이야기도 정말 좀 하반기 경제 많이 걱정되는데 그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잼버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팝 콘서트를 슈퍼라이브 행사를 마지막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그간 과정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초반에 사실 파행을 겪었죠. 매립지인 새만금에서 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자연 그늘이 없었고 또 텐트를 치고 사실 그 위에 그늘막도 쳐서 이 폭염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돼서 또 개영식 이후에 온열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비위생적인 화장실, 샤워실 여기에 대한 성토도 잇따랐고요. 뭐 영국 대원들이 그 당시 주말에 철수를 했는데 화장실 얘기를 주요하게 했단 말이죠. 그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영국, 미국 단원들 개영 사흘 만에 조기 퇴영을 했었고 또 영내에서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범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전북 지역 단원들이 퇴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에 결국 3만 6천여 명의 단원들 또 지도자들이 새만금을 떠나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로 장소를 이동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준비 부족, 운영 미숙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이다라는 비판도 있었고 네. 물론 이 초반에 그런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또 열심히 힘을 모으고 또 기업들, 기관들,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혼란이 좀 수습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무난하게 대회를 마무리했다. 또 한덕수 총리도 지난주 폐영사에서 정부 대처가 잘 됐다 이런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잼버리 이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행사였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아흐메드 아렌다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사무총장 지난 이 폐영식 환송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영장 대피 후 여행하는 잼버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네. 그 어떤 행사도 이렇게 많은 도전과 극심한 기상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다. 대원들은 도전에 맞서 이것을 오히려 더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쪽에서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만금에서 시작을 해서 뉴진스로 끝났다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서울시내 다녀보면 스카우트 복장을 착용한 스카우트 대원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한 3만여 명의 대원들이 폐영 후에도 한국에 네. 남아서 각종 이 관광 또는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11일 폐막 직후에 행정안전부가 이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8월 12일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원하면 숙소, 관광, 교통, 문화체험을 지원하겠다. 현재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 원래 묵고 있던 숙소죠. 태풍 네. 카눈 때문에 대피를 했던 그 숙소들. 그 숙소를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면은 지자체가 마련한 그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광 프로그램과 교통까지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교통, 안전 모든 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 비용을 누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일에 대통령 지시로 계속 지원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12일에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논란이 된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을 쓰는 게 아니냐. 사고는 정부가 치고 이 지자체들이 지금 다 또 이렇게 떠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부 지원이 들어갈 텐데 다 혈세로 쓰는 것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제 정부가 다시 한번 반박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보도자료를 내서 혈세로 돕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이 참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자비로 예약한 유료 프로그램들 아니면 잼버리 그 조직위가 대시작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았던 지자체 프로그램들 아니면 우리 지자체나 기업들이 내 외국인을 위해서 운영 중인 홍보 프로그램들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대원들이 자기 돈으로 신청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해명을 한 것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숙소를 있는 그대로 계속 제공을 하고 안전, 보건, 위생관리, 출국 편의 모든 거를 다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비용은 자비로 냈다 그래도 그 말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정부 지원이 아니면 역시 지자체 부담 아니냐. 이런 논란은 아직 조금 명확하게 답은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건 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홍보 효과가 있으면 또 다행일 텐데 그런 효과가 있는지는 좀 꼼꼼히 또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잼버리는
유쾌한 잔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근데 생존 게임이 됐다 이런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여야 간에 서로의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의 발언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약 5년간 문 정부와 전북도는 대부지 매립과 배수 등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인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책임을 회피합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와 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문제다,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봐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야가 강조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하나 우리가 들여다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상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맨 처음에 부지 선정 왜 새만금이었는지 이게 참 미스터리하다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농업용지, 그러니까 자연적인 그늘이 없는 그런 곳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야영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왜 부지 선정이 그렇게 됐는지. 근데 부지 선정이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번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그 기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부지 선정을 많이 대박 훈련 시도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부지 선정을 바꿀 수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과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 문제도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 화장실이나 아니면 뭐 세면장, 샤워실 이런 곳, 배수로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왜 준비가 안 됐는지 그 부분들. 또 해외 연수가 그동안 많았는데 정말 적절한 해외 연수였는지 이런 것도 하나씩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는 유치부터 파행까지 6년을 다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감사 착수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 이것도 글쎄요, 국민의힘에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하자는 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아니 뭐 그럴 필요 있냐, 전 정부에서 한 건데 그럴 필요 있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야가 이 범위를 정하는 데에서는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이렇게도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 표명을 했네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국민의힘 여권 쪽의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반박성 메시지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호야중 님께서 준비 다 잘했다며 왜 앞뒤 다른 얘기를 하지?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서, 여야가 협력해서 잘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들고 또 드네요. 자, 해병대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최수건 상병 순직 경위를 조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게 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방송 출연에 대해서 해병대가 추가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한테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나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현재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집단 항명 수괴 혐의 수사를 이미 박정훈 대령이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이죠. 네. 그에 이어서 오늘은 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 대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아마 오늘 요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 측의 입장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이 대통령령을 위법하게 이행을 했고 수사의 공정성을 지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검찰 수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박정훈 대령이 얘기한 이 대통령령 내용을 보면요, 이 군의 성범죄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재판도 민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군이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검찰이나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을 빨리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이 규정을 국방부에 위반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첩을 가로막고 보고서를 바꾸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빠른 이첩을 우선시하는 이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 본인은 나는 이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규정을 위반했는데 오히려 규정을 따른 본인을 지금 집단항명 수괴라면서 수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볼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제3의 기관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군검찰 수사심의위는요,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성폭행을 당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이 당시 군검찰이 심지어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커졌었죠. 그래서 이 군검찰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이때 당시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인데 5명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 공소 제기 여부,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다른 전문가, 제3의 전문가들과 함께 따져보게 됩니다.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첩을 한 것 때문에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이 해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본인이 도저히 여기에 수긍할 수 없다 그러면서 방송 출연까지 했는데 좀 차분하게 더 군 내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따질 수는 없을까, 따져야 된다, 이런 이제 이걸 지적하는 부분도 있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이렇게 거세게 군에 대해서 맞서면서 방송 출연도 하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런 배경과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수사한 내용을 뒤집으라는, 그러니까 뭐 윗선은 사실상 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이 박 대령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진상규명하라, 철저한 조사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네. 또 유족한테도 이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까지 한 상황인데 또 국방부 장관의 결재까지 났는데 이걸 바로 뒤집어 버리고 윗선은 뺀 상태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넘기게 된다. 이거는 해병대의 뭐 이 군인의 양심, 이걸 따져 보더라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 대령의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에 대한 도리, 또 군인의 명예, 이걸 생각했을 때 수사한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이 다른 뭐 외화 무역에 대해서 이제 부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왜 명령을 어기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령은 군 내부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에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 또 공정한 판단을 받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KBS 방송 출연 같은 경우도 물론 국방부 규정에 따라서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할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해병대 얘기는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군인이라면 자신의 양심, 또 군인의 뭐 본래 이제 기본권,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돼야 되는 거냐.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억울하고 양심에 좀 거릴 게 없는 그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이 부분도 아마 뭐 헌법상에 아니면은 판례상 한번 따져봐가지고 이건 또 해병대 징계가 또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될 문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고 최수근 상병과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유튜브로 양문성님, 군인은 부당함에 입을 닫아야 합니까? 5153님,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성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가지 방향으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강일에서 화도까지 17km간 정체고요.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 8km간 막힙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호법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또 원주에서는 4km간 정체고요.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방향으로 수안터널 사고 여파로 탐부터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영암에서 순천 방향으로는 제암산 2터널에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차로가 차단되고 있고요. 정남진 휴게소부터 서 있는 상태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 이슈 관련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재청안을 의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방송통신위원회가 3인 체제에서 5월 30일에 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면직이 됐죠. 네. 그 이후에 이 3인 체제로 동시다발적으로 공영방송 KBS, MBC, EBS 이사진을 교체하는 작업을 사실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KBS 같은 경우에 이미 윤석열 이사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똑같은 그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에서 기소됐다는 이유로,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지금 이미 해임이 된 상태예요. 방통위가 해임 건의안을 해서 대통령이 제가를 했습니다.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도 오전 10시에 방통위가 비공개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EBS 정미정 이사 해임 건의안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사유를 보면 방만 경영 방치와 같은 사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입니다. 이 법인카드를 좀 부당하게 거액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는데 쓴다거나 해서 조금 이게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보수단체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상태인데, 일각에서 나오는 뭐 짜장면 뭐 수백 그렇습니다. 그릇 수백 그 그릇 얘기죠. 있고 네. 뭐 굴비 선물 같은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이제 아직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그리고 논란이 됐던 그 거액 부분들은 명절 선물 그리고 직원 회식비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남 이사장은 해명을 해놓은 상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감사원 감사도 있었는데, 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또 따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빠르게 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좀 나와도 될 텐데 급하게 좀 남영진 이사장 해임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는 건 이제 대통령의 결정만 가야 남은 됩니다. 겁니까? 예,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임이 됩니다. 아. 근데 이제 해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EBS 정미정 이사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역시 KBS 윤석열 이사 해임과 마찬가지로 한상혁 저 방통위원장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의혹 당시 이 정미정 이사는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기소가 돼 있는데, 기소했다는 이유로 역시 해임 건의안으로 해임 수순을 밟고 있는데, KBS 윤석열 이사에 의해서 이 EBS 정미정 이사도 이 기소만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에서 기소만을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이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이 감사원 그리고 검찰까지 동원되어서 이슈화를 시킨 사건인데, 이런 식으로 사정기관이 동원된 사건에 의해서 기소만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를 방통위가 교체하고 해임해버리는 것은 이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식의 이사진 교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KBS, EBS 관련이고요. MBC로 가봅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 MBC 관리감독 소홀과 안영준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적격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사장으로 최종 선임했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 청문회가 진행되면 수요일, 그러니까 16일 열릴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권 이사장 해임을 강행할 걸로도 예상이 돼요. 이게 사실 오늘 KBS 남영진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재청안 의결도 16일 전체회의에서 될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좀 이례적으로 좀 빨리, 오늘 간담회하는 날이거든요, 원래 네. 월요일은. 근데 오늘 좀 빨리 이렇게 의결이 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서두르는 모습, 이거는 김효재 지금 여권 추천의 위원장 직무 대행,
그리고 뭐 김현 상임위원이 다음 주면은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래서 23일까지가 임기죠. 그렇습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개편하는, 그러니까 수적 우위로 볼 때는 여권 수적 우위로 바뀌는 작업을 또 다 끝내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18일 날은 또 이동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청문회 일정과 다 맞물려 가지고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KBS와 방문진의 뭐 이 공영방송 이사들 오늘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물리려고 막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의 이런 결정,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이런 것이 이어지게 되면 결국 KBS, MBC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수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럼 결국 또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들이 교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인사가 새롭게 이루어져서 이 방송 전체 틀이 완전히 또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과정, 또 해임 이후에는 지금 MBC 안영준 사장에 대한 해임도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사회가 바뀐 다음, 박문진이 바뀐 다음에는 그렇게 사장을 또 바꾸는 절차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이슈로 가봅니다. 2년 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중 한 교사는 사망 전날까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2년 전에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2명의 초임교사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걸 또 뒤늦게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2명의 고인 중에 한 교사였던 고 이영승 교사가 2021년 12월에 이 학부모 민원, 그리고 학생 관리에 어려움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족이 공개한 녹취록이 지금 최근에 보도가 됐는데, 이에 따르면은 이 장기 결석 학생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이 장기 결석 학생의 관리를 고인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학부모가 고인 사망 직전까지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 후에도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이 교사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장례식까지 한번 찾아본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망한 교사에게 계속 민원 문자를 보냈다고요? 그렇죠. 사망한 사실을 몰랐던 것이요. 고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영승 교사가 숨진 직후까지 이 고인에게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었고요. 오늘 감기로 아이가 조퇴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역시 보냈어요.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고인 생전에는 400여 건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 고인이 숨진 다음 날에는 고인으로부터 이제 답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직접 학교로 찾아와가지고 교무실에 이제 어디 갔냐고 항의를 했고, 다른 교사들이 고인이 돌아가셨다고 말을 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는 게 지금 다른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고요. 그래서 이영승 교사의 장례식장까지 찾아갔지만 조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이 좀 어떻게 된 일이냐, 인사하셔라, 또 박명의 이름 쓰셔라 하니까 인사하러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유족하고 조금 또 항의하는 과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내시는 거냐, 저를 아시냐, 이렇게 유족에게 따져 물었고, 네. 결국에는 자리를 떠났다는 게 지금 유족의 입장이고요. 취진이 이 학부모에게 이제 장례식장에 간 거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단호하게 모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기자를 조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놨다 그래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진상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학부모의 혹시나라도 갑질이 있었는지 이런 여부들이 조사가 돼야겠었습니다. 네. 제가 믿기 어려서 그런데 다 실제 일어난 일인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유족 녹취록에 의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라서 최근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우리 시간에도 교권 보호도 핵심이 아니고 학생 인권 조례도 핵심이 아니고 학부모 민원이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자, 이번엔 법원으로 가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요.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1심을 담당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겨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논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인 전주의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 뭐라고 했냐면,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 사퇴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당시 한나라당, 그러니까 현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전주의 대변인이 이런 글을 지적을 했고, 네, 판사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노사모 회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했던데요. 근데 박 판사의 과거 글까지 이제 문제 삼으면서 어떻게 네. 보면 정치적 편향성 이걸 얘기하면서 이번 1심 판단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원의 또 반박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입장을 냈냐면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법관, 판사의 사상 검증을 과거 네. 글로 이제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하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판사의 성향, 판사의 글 문제 삼고 가다 보면 각자 할 말이 있어요. 여당은 또 자기를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 나름대로 불리한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 뭐 어디에도 글 쓴 거 아니냐고 찾아보면서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고 싶으면 교내 100일장 내도 나가지 말아야겠네요. 아예 글을 안 쓰고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그래야 될 수도 국민의힘이 있겠습니다. 주장하는 네. 바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호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8258님, 이해할 수 없는 뉴스들이 많네요. 답답하게 하지만 그래도 살아내야죠.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다 시사본부 들으시면서 또 좋은 일들도 많으니까요. 미담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서울 이곳은 디저트송으로 신청을 합니다. 한석규가 나왔던 드라마였죠. 답답한 뻥 뚫리시라고 모바일 팥빙수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외로움에 길들여진 후로 차라리 혼자가 마음 편한 것을 어쩌면 너는 아직도 이해 못하지. 내가 너를 모르는 것처럼 언제나 선택이란 둘 중에 하나. 연인 또는 타인뿐인걸.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나의 슬픔을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너. 처음으로 난 돌아가야겠어. 힘든 건 모두가 다를 게 없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뿐이야. 약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안 해도 좋을 말을 해서 상대방을 걱정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쓸데없는 말을 해서 걱정시키다 같이 쓸데없다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괜하다라는 형용사를 써서 괜한 소리를 해서 걱정시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괜하다는 주로 괜한의 형태로 쓰여서 아무 까닭이나 실속이 없다란 뜻이고요. 괜한 트집을 잡다라든지 괜한 부산을 떨다와 같이 표현합니다. 고유어 형용사 괜하다를 한자어로 바꿔보면 공연하다가 되는데요. 이때는 빌공자에 그럴 연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나 실속 없이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하면 나는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 또는 그는 모임에 공연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연하다라는 형용사 가운데 공변될 공자에 그럴 연자를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란 뜻이고요. 예를 들면 공연한 사실이라서 굳이 숨길 이유도 없어. 또는 부사 공연히로 쓰면 그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 표기 형태는 같지만 다른 한자를 사용하는 표현들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구름 사이로 내리쬐는 강한 볕에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33도, 대구와 부산, 제주 32도, 강릉 2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느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크게 오르는 낮 기온에 대기가 점차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전남 동부와 제주도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모레 낮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동해 앞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해안으로 너울이 매우 강하게 밀려올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2,176명에 대해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을 따지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사령부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모레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남영진 KBS 이사장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캐스터, 우리 또 많은 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박지원 캐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교 다닐 때 학생일 때는 박지원 학생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조용한 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조용한 반장. 네, 반장은 반장이었는데 좀 조용했습니다. 네, 조용은 했지만 권력욕이 있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학교 이야기를 우리가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어서 미리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며 갑질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선생님께 사과를 했다고요? 네, 금요일에도 전해드렸었던 소식이죠. 주말 사이에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무관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직접 전화를 드려서 또는 찾아뵙고 사과했는지 여부는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사과는 직접 찾아뵙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했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사과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일단 아동학대로 B씨를 신고했던 것에 대해서 발달이 느리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자신의 아이가 학교 교실에 홀로 있었던 사실 등을 안 순간 부모로서 두고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다만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게요. 네. 드러난 정황에 의하면 실제로는 학교와 교육청 장학사 그리고 교사를 상대로 돌아가면서 직위 해제를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학교 측에는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시키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라는 말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는 직접 찾아뵙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해도 되고 직접 만나서 진심의 사과를 했다 이렇게 알려줘도 괜찮은데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왕의 DNA가 지금 또 부각이 됐는데 관련된 언급도 있나요? 네, 있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이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A씨는 해당 글을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라는 발뺌을 했고요. 교장 선생님과 상담 중에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말씀을 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께 전달해 드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문제 교육부도 몰랐던 건 아니고요. 2차례 걸친 갑질
갑질 제보가 있었지만 구두 경고가 전부였고 지난 1월에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까지 시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시켰던 거죠. 사과문에 대한 진정성은 얼마나 깊이가 있었는지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전에 박지원 게스트가 설명한 내용 중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났던 그런 적도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ADHD 등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 민간 연구소의 육아 지침에 등장하는 내용이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ADHD 진료를 받은 학생이 4년 사이 82%가 늘었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DHD 진료 인원 현황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 ADHD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최근 4년 새에 80%가 넘게 급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청자분의 이 용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가 ADHD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의가 산만하다고 판단해서 병원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은 경우를 고려를 했다면 이보다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ADHD 학생 관련한 매뉴얼이나 지원책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교사가 학부모에게 상담 치료를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고요. 대부분의 교사가 학부모에게 힘들게 애둘러서 아이의 문제를 말하면 돌아오는 건 집에서는 멀쩡한데 왜 이상한 애로 만드냐라는 반응입니다. 네, 저는 이 표현이 참 이걸 너무 우리가 이 표현을 강조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는 멀쩡한데 왜 이상한 애로 만드느냐 이런 인식이 상당히 학부모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고요. 현재 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보호자에게 병의원 연계 지원을 해주곤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다만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부모가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사 개인의 책임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재현 교수는 이전에는 사실 ADHD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증상이 개선된다라고 알려져 왔는데 올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60% 이상이 성인이 돼서도 증상을 경험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에서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양대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김인양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요. ADHD는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진료 인원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ADHD의 유병률 자체가 늘었다기보다는 질환에 대한 인식이 더 강화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받자라고 하는 생각이 늘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의 밥값 20만 원을 몰래 계산한 중년 남성이 화제였는데 군인들이 감사를 전하자 한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시간에 군 장병들의 밥값을 몰래 계산해주고 가신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군 복무 중이었던 5명이 외출을 나와서 동료들과 고깃집에서 식사를 했었는데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어떤 남성분이 돈을 내고 갔다라는 식당 사장의 이야기였었죠. 고기를 5명이 먹었으면 한 2인분씩만 먹었다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나왔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꽤 나왔어요. 20만 원 가량이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군인들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 이제 뛰쳐나갔는데 이 중년의 남성분이 후다닥 가신 기억이 있었거든요. 이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군인 장병들 다행히 식당 사장님이 밥값을 계산한 남성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남겼는데 그 답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답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군인들은 고기를 너무 잘 먹었다는 인사로 감사함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예를 차립니다. 그리고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사주셨는지 정중히 여쭤봅니다라는 문자를 남겼죠. 그랬더니 답변은 이랬습니다. 저에게는 그 금액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국가에 노고를 하는 부분은 결코 적지 않다. 국가를 위해 고생하는 그대들이 아름다워서 계산을 했다. 그대들도 사는 데 있어서 멋진 인생을 사시길 바란다는 내용이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도 몇 줄의 글에서도 주의를 챙기면서 내내 잘 살아오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식당이 어디입니까? 이 군복 입고 가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아직 식당은 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박지훈 캐스터도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대표적인 여름 메뉴 중에 하나가 바로 수박 주스입니다. 수박 주스를 판매하는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수박 주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수박도 좋아하고 주스도 좋아하고 수박 주스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네요. 저도 수박 한 통은 그냥 그 자리에서 후딱 먹을 만큼 좋아하는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수박 주스를 찾는 소비자들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매하는 업체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서 수박의 당도가 떨어진 데다가 가격까지 폭등하다 보니까 주스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박의 평균 도매 가격이 한 달 전보다도 무려 46%나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취약한 이 소규모 프랜차이즈 업체나 개인 카페들이 판매를 안 하는 곳들이 많아진 거죠. 아무래도 수박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19%나 더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수박 주스의 원재료인 수박 가격이 워낙 이제 폭등하다 보니까 소규모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는 이제 힘들 텐데 반대로 수박 주스가 효자 노릇을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인데요. 미리 지자체와 공급 계약을 맺고 대량 유통을 해서 오르는 원재료 가격을 방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올라도 올란 가격이 아니라 그렇죠. 이전에 계약을 했던 원 가격대로 공급을 받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호재가 된 건데 커피빈이랑 폴바셋은 2020년부터 고창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었고요. 이디야 커피는 지난해 충청남도 농산물 유통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으로 가맹점에 수박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디야 커피의 경우에는 생과일 수박 주스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지난해보다도 판매량이 무려 20% 두 자릿수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수박 주스 아주 맛있는 곳을 알고 있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어디죠? 궁금합니다. 일부러 기침하신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도 수박 주스 좋아하십니까? 박원석 의원께서. 좋아하죠. 근데 요즘 수박이 너무 비싸가지고 못 만든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뭐 특히 더불어민주당하고 좀 관련이 되려나요? 수박 주스를 좀 꺼려할 수도 있죠. 뭐 즐겨서 드시는 분도 있고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 왜 이렇게 남 신경
까지 먹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개탄스럽다라는 거고 수박의 어원이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빨갱이를 지칭하는 과거에 이제 그거 있고 유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왜 그럴까? 수박을 거꾸로 하면은 박수거든요. 박수가 나올 수 있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늦게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과일 수박은 죄가 없다. 네. 자, 김건희 여사의 트위터 계정 관련해서 우리가 한입뉴스에서 다 다뤄봤습니다만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또 지금 파장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트위터 계정에 정부 인사 공식 인정에 해당하는 실버마크 인정을 해달라고 트위터 측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 도용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외교부가 나서야 되는 일일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한국일보 단독 기사로 이게 나왔는데요. 보고 제가 좀 놀랬던 게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외교안보 분야에 이 소식에 정통한 어떤 분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어요. 설마 외교부가 나서서 무슨 미국 트위터 본사에 전화하고 이런 일까지 했을까? 그 뒤로 제가 몇몇 기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약간은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설마인가 싶다. 네. 근데 어제 그게 기사로 나와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부인을 안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단독. 아니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정보였을 뿐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통령 부인도 SNS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정부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왜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정부 부처가 동원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교부가 질 바이든 여사의 예를 들면 김 여사도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수차례 또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 미국의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건지 김건희 여사의 요청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저도 이거를 이제 뭐 이 내용을 다 언론 보도로 봤는데, 그러니까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행정보좌관 비서를 뭐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 언론비서, 연설문 작성자 등을 따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는 뭐 이제 청와대에도 제2부속실이 있어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 연설문 작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제 부속실을. 대통령 본인이 공약이라고 해서. 그래서 뭐 법적 지위도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또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질 바이든 여사도 마크를 받았는데 이거를 뭐 김건희 여사도 뭐 받고 싶다 뭐 할 수도 있는데, 실버 마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질구질해요.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원석 의원님이 허영심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때 욕망을 좀 절제하면 좋겠다.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거예요. 아니 질 바이든도 이 실버 마크 받았어? 그럼 나도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게 아니면은 도용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 웃긴 얘기입니다. 왜 도용 얘기가 말이 안 되냐면은 그냥 이런 가짜 도용 되게 많거든요. 도용 많은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 거는 10분이면은 바로 언론 보도 나와요. 정정보도. 이거는 도용 계정에서 나온 거다. 누가 따라한 거다. 이런 거. 왜 미국에도 다 그러고 한국에도 다 그래요. 도용 계정은 굉장히 금방금방 이렇게 유명 인사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도용 계정 때문에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도용이 많이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기의 척도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런 거 즐기기도 합니다. 누가 이런 거 흉내 냈다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껄껄껄 웃고 그러는데, 유명인일수록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흉내내. 이게 밈이죠. 일종의 밈. 그냥 놀이 문화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도용 때문에 이거를 했다? 저는 뭐 그거는 뭐 별로 설명이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의 뭐 허영심 아니면 본인의 과시욕,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쓸데없는 국력 낭비다.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질 바이든 여사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공직자입니다, 일종의. 네. 그 오피스 오브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좌관도 있고 예산도 책정되고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그 법률상 그렇게 보장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는 법률상 민간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법률적 차이가 존재하네요. 아니, 그럼요. 때문에 트위터에서도 이게 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 수반이나 혹은 뭐 정부의 무슨 뭐 2인자나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그 회색 배지를 부여하는 건데 그래서 질 바이든 여사한테는 부여가 된 거고 반면에 마크롱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 부인은 그런 배지 없이 트위터 활동을 하고 네. 있다거든요. 차이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뭐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달라라고 하는 과정에 이를테면 트위터 한국 지사도 찾아가고 미국 본사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의무 없는 일을 외교부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이게 단순히 외교부 공무원들이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냐는 자괴감이 느껴지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정권이 만약에 다시 야당으로 교체돼서 이 정부의 모든 행적이 평가와 법률적인 어떤 이 평가의 대상에 올라갈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요. 네.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죠. 그러나 공직자가 이런 일을 의무가 없는 공직자한테 지시했다면 그걸 지시한 공직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때 직권남용이 뭐 대단한 직권남용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평가하기에 따라서는 엄격히 봤을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시를 받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은 유의하시라. 의원님 근데 사뭇 이런 말씀 드리고 이해가 싶어요. 안 되는 것은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제 본인들이 지배하는 게 법치라고 생각하잖아요. 법률가의 지배가 법치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을 보면 제가 네. 보기에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그래서 신성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신성가족이 해당이 네. 안 될지는 차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네, 박 의원님은 이제 신성 차원에서 또 이제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 트위터 계정을 인증 마크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이 핵심적인 문제였던 건지 아니면 외교부의 인력이 이런 요구를 받아서 처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이 있으면 이런저런 뭐 여행 가이드 수준의 해외 일정과 관련해서 요구를 외교부에 할 때도 많았다. 이런 이제 전언도 한국일보에 보도가 되는데 그래서 왜 이 제2부속실을 두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을 돈맡아서 정부 부처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것이 핵심적인 문제일지 아니면은 트위터 계정 인정 마크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핵심 문제인지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좀 돌이켜 보면은 이 지금 외교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게 어디에서 징후가 감지가 됐냐면 올 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공연하는 거 관련해서 그거가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한국에 요청을 했고 그거를 근데 의전 비서관하고 김성환 안보실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경질이 됐거든요. 그게 공식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공식적인 이유인데 일설에서는 질 바이든이 무슨 뭐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에 관심이 있겠냐 반대로 뭐 이쪽에 한국에서 제안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썰썰썰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외교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까지 챙겨야 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가 그게 문제고. 김 대표님, 실제로 한국일보 보도 관련하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독촉을 할 때도 있다고 전했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그건 저 모르죠. 그거는 이제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고 저는 한국일보 같은 이제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취재력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반박 기사가 아직은 공식적으로 안 나왔어요. 반박 입장이. 그러니까 대부분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독촉을 하는 것도 뭐 월권의 논란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잘하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감시를 해도 모자랄 판에
기관에 쓸데없는 일에 매진을 하게 함으로써 이 국력 낭비가 그러니까 어디선가 맨날 사고가 터지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이런 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있다. 뭐 이거 뭐 국정농단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도 보면은 다 뭐 퍼스트 레이디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허영심 아니면 본인 만족감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다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맨날 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뭐 잼버리도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잼버리 이야기는 잠시 있다가 우리가 또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김 여사의 활동이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다면 그 자체로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외교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정부 부처가 나서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무슨 뭐 잠꼬대 같은 얘기입니까? 대통령 부인의 대외 활동에 대통령실에 부속실이 나서면 모르겠는데 부처가 거기에 왜 나섭니까? 네. 대통령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 부처 공무원들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을 위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대통령 부인의 그런 허영심에 이 국가적인 그런 그 역량이 동원돼서 국력을 낭비하는 것 이상의 문제다. 법률적인 문제가 전 분명히 따른다. 때문에 공직자들이 이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뒷감당 못 합니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니 대통령 부인이 셀럽일 수는 있습니다. 셀럽 놀이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기 힘으로 하세요. 거기에 왜 부처 공무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미국 트위터 본사를 찾아가고 이렇게까지 그걸 뒷받침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리투아니아 이 방문 때 명품샵 쇼핑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이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던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공연 이것도 비슷한 거고 왜 그 대통령 부인의 허영심에 이렇게까지 국가적인 논란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되고 이런 식의 논란이 벌어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박수 의원님 방금 전에 공무원 인사 조치가 된다는 게 외교부 지난번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나 김일관 뭐 이전 비서관 김성한 안보실장이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 조치가 사실상 됐지 않습니까? 그 레이디 가가 무슨 뭐 합동 공연 논란으로 인해서 저는 이런 게 국정농단 아니면 뭐가 국정농단이에요? 국정농단이 뭐 대단한 겁니까?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 이상의 역할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입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국정농단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정도 급은 아닌데 이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리고 공무원들도 의무에 없는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안 하면은 안보실장도 날아가는데 뭐 국장 뭐 안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위험 징후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거든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징후가 나타났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니까 정권에서 조금 이제는 좀 돌이켜 볼 때가 됐다. 이런 것들 사소하게 해프닝으로 넘길 때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무조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하는 건데 뭐 왜 날래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있으면은 적절히 견제도 좀 하시라.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견제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공천 포기하신 분들이 주로 목소리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공천 포기한 사람이라는 건 이제 김준일 에디터의 또 개인적인 판단일 테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우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를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만족스러운 잼버리였다 이런 평가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만족스럽다고까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네. 그나마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이런저런 지시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K-팝 콘서트로 피날레를 장식했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이 파행은 아니었다.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조차도 저는 굉장히 자족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고 일단 행사는 끝났고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전 남았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이제 지난 정권 탓이다, 이번 정권 탓이다.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습고요. 너나 할 거 없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물론 이제 사과는 하셨습니다만 유치했던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의 책임을 은근히 거론하는 이제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데 가담을 했는데 좋은 모습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현 정부에서는 왜 사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이렇게까지 난리가 났고 현 정부 들어선 지 지금 1년 거의 반이 지난 시점에 열린 행사고 잼버리 그 지원특별법에 보면 총리가 총책임자고 14명의 부처 장관이 그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책임하에 이루어진 국제 행사인데 그게 이렇게 파행으로 끝났는데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위기수습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국정 운영이 한심하게 표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정 운영이 표류하고 있는 단적인 표현이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는 이 부분 여쭤보겠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SNS에 잼버리 수습 과정에 이제 소회와 보람을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내용 중에는 이제 참가국 대사들과 주고받은 뭐 통화 내용도 있고 또 스카우트 대원들의 반응도 있는데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다국적 젊은이 수백 명에게 난생 처음 연예인처럼 격려의 박수갈채를 받고 얼떨떨해지기도 했다. 상당히 한덕수 총리는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상당히 좀 고무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지난번에 화장실 닦으러 가셨잖아요. 네. 저 총리가 화장실을 닦는 것도 웃긴데 어쨌든 니들이 다 일일이 닦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지시하고 돌아다니다가 잼버리 대원들 만나서 박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잼버리 대원들이 보살이다 얘들이. 예, 착하구나. 정말 청소년들은 정말 순수하구나. 어쨌든 박수도 쳐주고 지금 더러워서 화장실도 못 쓰고 뭐 샤워실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인데도 와가지고 이거 개선해 준다고 하니까 박수를 쳐준 우리 순수한 영혼들한테 일단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스카우트 대원들에게요? 예, 제가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총리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박원석 의원님 의견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반성을 좀 하십시오. 반성을 왜 안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가 나왔습니까? 공식적인 사과가 안 나왔죠. 아무도 안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못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난리가 나니까 김현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뭐 우리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전 정권에도 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전북도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현 정권에 책임이 없습니까? 어쨌든 이 정권에서 뭐 일어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그러면 송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아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조금 뭐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됐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내용에 뭐 조금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 운영위원장이었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도 사과를 했어요. 국회에서 어저께. 그러면서 이제 국정조사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하려고 하더라도 사과는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못했는데 하지만 전 정부에도 문제가 있으니 저희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정도는 나와야지 사람들이 납득을 하죠. 죽어도 사과를 안 해요. 죽어도. 이 대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잼버리 파행을 비판하면서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집권 뭐 계속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인데 글쎄 이 글의 의미, 사과 글의 의미가 뭔가 윤석열 정부와 지난 정부를 좀 대비시켜 보고 싶은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양산 정치, 평산 정치 뭐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는 건 지난 정부를 공격하거나 네. 지난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냅니다. 그 이상의 무슨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나 이런 걸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번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조차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 공방에 뛰어드는 모습인 것 같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 책임과 현 정부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저는 분별력 있게 국민들이 가려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뭐 현 정권에서 혹은 국민의힘에서 지난 정부에 부당하게 책임 전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이 평가가 있을 텐데 굳이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이 게다가 행사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이제 뛰어드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과히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고요. 과해질 수 있고 과열될 수 아니, 있다 오히려 이런 이제 말씀이죠. 빌미가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서 또 다른 이제 정쟁의 빌미가 되는 거여서 굳이 문 대통령까지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목소리가 실종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누군가요? 현 정부에서 누구도 사과 안 하는 것도 일종의 목소리의 실종이고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네요. 근데 김관영 지사 책임이 있거든요. 집행위원장이고 어쨌든 행사 실무 집행을 총괄한 현장 책임자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데 김관영 지사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제 김윤덕 의원은 공동조직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어요. 근데 김윤덕 의원도 김윤덕 의원이지만 어쨌든 총괄 실무 집행 책임이 있는 즉 여가부 장관이나 공동조직위원장인 장관들 못지않은 책임 있는 김관영 지사가 전북 도민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발표를 해야 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앞으로 뭘까요? 진행될 네. 감사든 뭐든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야 되는데 글쎄요 뭐 정치인이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김관영 지사를 같이 이제 의정 활동도 해봤고 네.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쯤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이걸 선택적으로 한쪽에서는 감사원 감사 또 다른 쪽에서는 국정조사 얘기하는데 다 해야죠.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하고 또 행정부 전체가 지금 이게 연루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가. 예. 그러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준일 김 에디터가 보시기에는 자 이제 뭐 책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또 경찰의 압수수색 뭐 등등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뭐 감사원 감사는 이미 곧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수사의 필요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은 이게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예를테면 착복 뭐 이런 게 있었느냐 그런 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 뒤에 뭔가 이제 불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은 조금 애매하다. 이를테면 뭐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뭐 이런 것들로 뭐 압수수색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고 저는 국정조사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왜 하냐면은 이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난맥상처럼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여야도 같이 걸쳐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정쟁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밝혀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진실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는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종합해서 두 분이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자 대통령실이 외압을 강화했다 또는 뭐 국방부에서 의견 전달이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 조사 후에 경찰에 이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첩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첩했느냐? 집단 항명 수괴죄로 일단 보직 해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자, 이 논란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박 의원님? 일단 이게 사실은 수해 복구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장병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물속에 들어가서 복구 활동을 하다가 이런 참변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철저한 수사와 이제 책임을 가려야 될 사안이고 그걸 위해 수사단을 만든 겁니다. 수사단장이 수사를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했고 장관 결재까지 났어요. 그 장관 결재에는 7월 30일 날 수사 결과를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를 맡으러 가니까 그 결재 내용에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한다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결재를 맡은 거예요. 이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은 이제 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장관은 외유를 나갔고 그 사이에 국방부 이 법무관리관실에서 혹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일종의 이제 우회적인 압력이 이 수사단장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거를 번복해야 되겠다 결재를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경찰 이첩을 미뤄야 되겠다고 하면 장관이 직접 연락을 하면 됩니다. 내지는 장관이 공문 한 장 보내면 돼요. 그러나 직접 연락하거나 공문 보내는 거 없이 이 개선상에 있지 않은 지휘 개선상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전화하고 안보실 관계자가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한테 수사 자료를 보내라. 내지는 뭐 혐의 내용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혐의 대상이나 혐의 사실은 빼라. 이런 식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 네. 원칙적으로
이 불복하고 그 애초에 장관 결재를 받은 대로 경찰에 이첩한 걸 두고서 이걸 항명수괴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항명수괴죄가 형량이 굉장히 셉니다. 전시에는 사형이더라고요. 그리고 평시에도 그 수괴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7년이야 이래가지고 굉장히 중한 형벌에 처하는데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사람에게 저는 어마무시한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본인들의 부적절한 외압을 덮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짧게 김준일 수석한테 덧붙이자면 방금 전에 이제 법무관리관실에서 연락을 했거나 또는 누구누구를 빼달라는 이야기는 또 국방부 쪽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이 최수건 상명 관련된 이 사건 수사 그리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된 이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라고 짚어봐야 될까요? 핵심적인 부분은 내로남불이죠. 예, 이제 내로남불의 대명사는 민주당이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구나라는 거를 이게 느꼈어요. 저는 이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윗선 들이받아가지고 일약 스타가 된 게 윤석열 검사였고 그게 대통령까지 된 원동력이었잖아요. 지금 박정훈 대령도 똑같아요. 지금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엄정 수사라고 해서 한 건데 이거를 지금 항명수괴로 지금 잡아놓겠다. 저는 이게 지금 이 정권 몰락의 지금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게 마일리지로 쌓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권의 민낯을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상식적으로 그냥 뭐 다른 걸 떠나서 결재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걸 구두로 바꾸라고 하면 되나요? 그러면 결제를 다시 물려가지고 다시 공식 라인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야료를 부려가지고 지금 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이거는 비선이 지금 뭔가 존재하든지 지금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이건 계속 굴러가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고 지금 군검찰 못 믿겠다라고 외부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등등등 해서 이거 수사 받을 때마다 계속 이게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과 이 무원칙이 계속 이제 소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빨리 개입을 해서 이거를 결자해제해라. 조국 사태 그러니까 추윤 갈등을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조기에 해소를 못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것처럼 정권까지 내쫓던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심각하다. 자, 이 내용 이제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박원석 전 의원님의 간단한 답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통상적 일정과는 달리 전체 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 의견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규탄을 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신임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부담을 덜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처리할 거를 다 처리하고 신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 근데 들어서자마자 그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미리 신임 방통위원장 들어오기 전에 처리할 건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예고된 수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상특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시고 시원한 장소를 이용하여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이분이면 됩니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노란색 수트가 너무 눈에 쏙 들어옵니다. 네. 아, 너무 덥잖아요. 네. 마음이라도 상큼하시라고. 네. 스튜디오에는 이미 봄이 와 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불이 났다라는 거 참 충격적이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건데 그 피해가 또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 마우이 섬이 지금
대규모 화재로 엄청난 또 인명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 8일부터 산불이 이제 3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하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 곳이잖아요. 그래서 화산섬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큰 섬이 마우이 섬인데 여기에 이제 한 해에 한 200만 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가는 곳이고요. 옛날에 하와이 왕국의 수도가 있던 바로 그곳에서 3군데서 산불이 났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그 섬 자체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 한 85% 정도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건물 2,400여 채가 불에 탔고요. 네. 여의도 면적의 3배 정도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3명. 근데 문제는 이게 외부 수색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수색해야 될 지역의 3% 정도 수색된 상황에서 93명. 집안에 있었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색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면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미국에서 100여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산불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간 그 라하이나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요 마을하고 이제 해안가 근처로 거기 이제 리조트들, 호텔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다 불에 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지역 주택과 상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어서 이전에도 이거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방할 수 있었는데라는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하와이 전체를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부 지역은 허리케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텍사스나 뉴멕시코 같은 데는 폭염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와이는 지난 2주간 가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허리케인이 닥친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이 겹친 거죠. 예. 자, 목조 건물이라서 건물이 이제 불에 잘 타는 거는 뭐 그 원인이 될 텐데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 그건 뭐 때문입니까? 이게 경보 사이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와이주는 사실 쓰나미를 비롯해 가지고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우이 섬 내에만 80여 개 그리고 이 하와이주 전체는 400개 정도의 사이렌 경보기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던 8일 날 사이렌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하와이 재난관리청도 당시 경보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확인을 한 겁니다. 이 당국은 산불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이미 불이 집안으로까지 덮친 다음에야 뒤늦게 메시지가 발송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 불이 이제 너무 급하게 번지다 보니까 뭐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전기 같은 것들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제대로 또 이 문자 메시지를 못 받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불을 목격하거나 또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이래서 정말 바닷가 쪽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바다로 뛰어들어서 한 5시간 정도를 버티다가 구조된 주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체온증으로 또 사망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서 지금 바다 쪽에서도 시신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경보 사이렌만 제대로 울려서 됐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 현지 전력 회사가 이 공공안전 전력 차단을 했다라면 피해가 여기까지 번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땅 속에서 나무 뿌리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불이 다 진화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통 화재가 아니네요. 자, 이런 화재가 해외에서 있을 때는 꼭 물어보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 교포분들이나 여행객들의 피해는 집계가 안 된 거죠? 피해는 일단 그 건물 피해는 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인명 피해는 다행히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집계된 건 없다. 자, 참 이 엄청난 화재 소식 피해자가 그래도 최소화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중남미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대통령 후보자가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의 비아 비센시오 후보가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에 괴한의 총격을 받아서 사망을 했는데요. 머리에 3곳의 총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고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관계자 9명도 다쳤습니다. 폭발물도 발견이 돼서 이 폭발물 제거반이 안전하게 후속 조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용의자도 보안요원과의 총격전에서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에콰도르 정부는 60일간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범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3일간 국민 애도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오늘 20일에 대선 치르기로 했는데 요거는 그대로 예정대로 치른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그 사건 발생 다음 날 콜롬비아인 6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가 에콰도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콜롬비아 국적의 사람들이 어떻게 에콰도르로 들어와서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자세한 경위라든지 동기 같은 것들은 아직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대선 대통령 선거 후보자라 경찰 경호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살을 시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도발적이다. 네.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마약 조직 연루설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중남미가 원래 치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에콰도르는 비교적 치안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국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충격에 휩싸여 있는 에콰도르 상황이고요. 이름 그대로 이 적도선에 맞물려 있는 국가죠.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 비아 비센시오 후보가 살해당하기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본인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직인지까지 다 밝혔는데요. 그 멕시코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날로아 카르텔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그 에콰도르 지부쯤 되는 로스 초네로스라는 이 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수장인 아돌포 마시아스로부터 직접적으로 내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시아스가 현재 수감 중이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할 정도면은 이제 아마 다들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마시아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에 교도소 안에서요 경찰관들을 들러리로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지역 갱단들 간에 평화의 협정을 체결했어.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동영상을 SNS를 통해서 이렇게 게시를 했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마약 조직들을 아무리 잡아 넣어도 교도소 안마저도 사실은 이 조직들 간의 세력 싸움도 여전하고 그리고 교도소 내를 통제하고 있는 것도 마약 조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수사 당국은 이 조직이 이번 피살 사건에 연관이 있을 거다라고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에콰도르 정부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BI에 지원을 요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마시아스를 보안 수위가 가장 높은 교도소로 이송을 했고요. 군경 4천 명을 이 교도소에 투입해서 무기와 탄약, 폭발물 등을 압수를 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 측에서도 이제 공식 언급이 나왔는데 멕시코 대통령은 일단 우리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또 이게 암살당한 또 유명인의 그 이유도 있을 텐데 뭐 수사를 통해서 또 밝혀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던 이란 계좌의 자금이 해제됐다. 자, 그러면 이 이제 동결됐던 이란 자금 우리가 뭐 이제 석유를 이란으로부터 들여오고 대가로 이제 지불을 했어야 되는 돈인데 그렇죠. 이제 이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넘어갔습니다. 이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란으로부터 초경질류라고 하는 콘덴세이트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서 그걸 또 가공해서 정유 수출을 많이 했던 나라거든요. 이란산 콘덴세이트가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습니다. 가격도 워낙 좋았고요. 근데 워낙 많이 이제 이 부분을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2010년부터 이란 중앙은행 그 명의의 계좌를 우리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화로 지급을 했어요.
수출 대금을. 그리고 뭐 이란 측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사갈 것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계좌에서 지불을 하고 이런 방식이었다가 2018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를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2019년에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그 돈 9조 원 정도, 당시 9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이제 동결이 되던 상황이었고 이란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그 돈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주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자, 지난 그 9일 날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이 돈 풀어줄게라고 미국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미국하고 이란 간의 관계가 풀림으로 인해서 동결 자금이 해제가 된 거고요. 자, 일단 8조 원. 이게 왜 8조 원이냐면은 원화로 지급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환율 차이로 지금 이란이 손해 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 그리고 1조 원 정도를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 8조 원이 이미 그 카타르에 있는 6개 이란 은행 계좌로 이체가 됐다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 원화 싫고 유로화로 바꿔달라고 해서 유로화로 바꿔갔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란은 이 자금을 가지고 제재 품목이 아닌 뭐 식량이라든지 의약품 등을 사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미 국무부도 뭐 고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상을 통해서 미국인 5명 그리고 이란인 5명 수감자들이 서로 맞교환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란에 대한 제재도 풀리는 거. 이스라엘은 상당히 또 발끈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면은 테러 자금으로 쓰일 거야. 이란과 이러면서. 이스라엘과 서로 어르렁거리는 사이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죠. 예.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라든지 고위공직자를 많이 암살하는 그런 사건을 벌이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자, 제재가 해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미 국무부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했어요. 제재 해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돈만 내주고 이란과의 관계가 뭐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란과 교역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600억 원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관계가 좀 회복이 되려면은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 제재를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인질극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또 이란과의 경제 관계가 또 중요하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배종찬의 시사준비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유튜브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또 시간을 내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안전하고 또 시원한 오후 되십시오.